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일에 들려드리는 오늘의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HQ 이제 다 아시죠? 그렇지만 오늘까지만 딱 또 가르쳐 드릴까요? 자, 하이 퀄리티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헤드쿼터, 이종근의 헤드쿼터라는 뜻으로 제가 HQ를 붙여봤습니다.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라고 하면 이제 6개월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나라고 한 이유 아시죠? 올해가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저께가 1월 1일인 것 같은데 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렇죠. 6개월이 정말 후딱 지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4월에는 총선거가 있었던 달이 끼어있죠. 그러니까 4월까지 1, 2, 3월은 1월, 2월, 3월은 진짜 화살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4월이 지난 5, 6월은 사실 4월 선거에 대한 충격과 그 다음에 아픔 그리고 회한 이런 것들로 2개월이 정말 끔찍하게 지나가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은 6개월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한 2년 정도 더 지나가면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엔 또 대선도 있습니다. 선거는 때마다 돌아오고요. 아프지만 또는 좌절을 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만이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그런 희망을 품어야 새로운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건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아이의 희망과 내일을 우리가 지금 현재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7월 1일 그래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남아있는 6개월이나 우리한테는 또 남아있습니다. 올해를 좌지우지할 6개월을 오늘 7월 1일부터 한번 힘차게 여러분들과 달려보십시다. 자, 오늘의 아투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아투 일면톱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일면톱은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선두에 서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아시아투데이가 인터뷰했습니다. 부정 의혹에 힘받는 사전투표 폐지라는 제목입니다. 사전투표 폐지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는 사실 잘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함께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소쿠리 투표 등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선거관리를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면서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가지 문제를 더 노정했는데요. 한 가지는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숨기기만 하고 또 움츠러들기만 하고 또 그것을 진짜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양새와 두 번째는 상근 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관계로 지금은 비상근입니다.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법관은 사실 대법원에만 있습니다. 선거가 열리는 때 얼굴을 잠시 들이밀기만 할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무총장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만을 위한
자기네들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 딸을 자기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공무원이지만 다른 어떤 공무원에서 특채를 한다거나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범죄의 어떤 소굴이다. 범죄? 소굴?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선관위는. 하지만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그 전횡을 사무총장, 전임 사무총장, 전임 사무총장까지 똑같은 일들을 답습하면서 내부의 자정이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정 능력이 있고 서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면 그들이 그렇게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청난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의 개혁과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투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었다라는 것을 믿게끔 하려면 선관위 스스로 모든 것들을 정말로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과도 하고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정말 투명하게 지금부터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일면 톱을 해봤고요. 오늘의 기사와 칼럼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연중 기획을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기보다 극한 갈등과 대립으로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해방정국이라고 해서 1945년 해방된 이후 약 한 3년에서 5년간 특히 이제 3년, 48년 우리 정부가 재헌의회를 거쳐서 실제로 출범하기 직전까지의 3년 동안은 그야말로 무정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길거리에서 백색 테러, 적색 테러가 만연하고요. 그야말로 갈등과 대립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가 들어서고 또 나라가 건국이 되고 하면서 서서히 이 헌법 질서가 바로 잡히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 제6공화국이 탄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민주화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 단계, 즉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가 민주화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서로 타협과 협상과 조율과 양보와 그 다음에 갈등의 해소가 민주주의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회이지요? 서로 무조건 비토를 하고 특히나 민주당은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보수 우파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떻게든 흔들어 제끼면서 탄핵을 통해서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막말, 조롱, 모욕의 국회가 계속 연결되고 있고요. 그런 모욕의 국회가 계속 벌어짐에 따라 이제 국민들은 무관심을 넘어서 정치 혐오의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오늘, 바로 오늘이 시작인데 오늘 역시 별의별 그런 막말과 고성이 오고 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원구성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제복을 입은 군인을 조롱을 한다거나 민간인들을 마치 범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극한 조롱을 해대는 장면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블리스 오브 리주를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품격 낮은 모습이 결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최양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년 세대나 일반인들이 믿고 따를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스 집단이 없다는 것이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막말을 뱉어내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목소리까지 전했습니다. 여기에
김희석 논설심의실장, 아시아투데이의 김 실장이 우리 사회의 이상한 정치 과잉이라는 칼럼을 써서 이 기사를 또 보완을 했습니다. 정치 과잉의 시대, 모든 것을 다 정치로 해결하고 돌리려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요. 김 실장은 랜드 홀컴이라는 경제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갈등을 일으킨다. 시장은 협동을 일으킨다. 모든 것이 다 정치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그 사회보다 시장에 맡기고 시장 논리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한 사회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랜더 홀컴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당신이 상점에 갈 때 점원이 당신에게 종교적 신념을 묻거나 이민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거나 수정헌법 권리들에 대해서 여부를 묻거나 또는 낙태,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하면서 그 여부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이익을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시장 원리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정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 어차피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역시 자원이 그 국가 예산이 무슨 화수분처럼 무조건 달러 찍어내듯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집권 여당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야당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심의를 거부하고 그래서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있다. 이런 기사 우리가 흔히 볼 겁니다. 이 기사는 합의되는 것은 미국 역시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600조에 불과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무한정 퍼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자원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지역적으로 어디에 먼저 쓸 것이냐에 따라서 지역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세대 간에 어느 쪽으로 좀 더 집중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남녀 젠더 갈등 역시 사실은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무한정한 자원이 있다면 사실 갈등이란 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김 실장은 이 정치적 해결이 사회적 갈등을 도리어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해결은 특정 문제를 다수결과 같은 방법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수혜를 입은 집단과 그렇게 결정된 결과 때문에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집단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갈등의 시작이다라고 김 실장은 지적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입법부의 사법부 통제가 바로 그 한 예이다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정치적 투쟁, 즉 다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검사가 하는 것을 탄핵을 통해서 막으려고 한다거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마저 탄핵으로 자신들의 그런 수사를 기피하거나 자신들의 의지, 방향하는 대로 그런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모든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최악의 어떤 상태, 모든 것을 정치화하고 정파화하고 또는 분쟁화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 과잉에 대해서 사실상 김 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권력은 아직도 우리들한테는 있다. 우리가 정의를 세워야 된다 하고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 그리고 정의로운 판결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려고 한다면 저는 사법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 정치 과잉의 시대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또 사법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혹시나 제 얘기가 좀 더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양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타고 더 많은 분들이 이종근의 HQ를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실 거죠. 자, 다음은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민주당 최대 비리 라임 꼬리 잡힐까? 이재명 캠프 출신의 수상한 돈 거래라는 제목입니다. 자, 일단 지금 기사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기사냐 하면 바로 장학재단,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된 장학재단이 한 사람에 의해서 재산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50억 가까운 재산이 증발했다는 것인데요. 사연인 즉슨 모 건설회사가 만든 장학재단인데 이 장학재단이 이 건설회사와 분리가 되면서 이 장학재단이 운영이 몇 년 되는 듯 싶은데 들여다봤더니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할 자산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유지돼야 될 자산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어떤 일본 화가의 그림을 구입하는데 그걸 썼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화가의 작품은 위작이었습니다. 즉 위작, 가짜로 만든 작품을 통해서 이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아이고, 그 사기범 참 사기를 쳤네. 여기서 멈춘다면 그냥 일반 사회면의 사건 기사겠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을 횡령하는데 주도를 한 주범이 누구냐? 바로 장모 씨입니다. 장모 씨가 누군데? 예, 바로 거기입니다. 이 장모 씨는요, 이재명 지지 모임, 즉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러 캠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평화광장 산하 금융혁신위원회 집행위원장. 민주평화광장이 뭐냐? 예, 광장이 뭡니까? 이해찬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해찬의 조직이, 이해찬이가 바로 이재명을 도와주지요. 이재명을 잘라라 하고 문바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칠 때 이해찬이 감싸주지 않았다면 이재명은 제명당했을 겁니다. 당시에 이 해경궁 김씨, 그러니까 해경궁 김씨는 사실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정의를 넘어선가요? 아이디 이 HKKIM이라는 이 아이디가 바로 경기도 선거 내내 또는 옛날에 그 직전에 대통령 선거 내내 이재명을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옹호하고 지지하는 글만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노무현을 직격탄을 날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언급을 할 수가 없는데 죽은 그 사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건 사자 명예훼손 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과 관련해서는 아들 문준용의 그런 이상한 채용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 사건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계속 글을 올리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해철, 그때 경기도 지사 경선에서 상대방이었던 전해철 후보가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그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은 김혜경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해찬이 이재명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마움에 쌍방울을 통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주게 해서
사무실에 차려놓고 노후를 보내게 하지요. 저는 거기에 이재명이 개입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해찬이 바로 광장, 자기의 조직을 그대로 다 넘깁니다. 이재명에게. 그리고 이재명은 그것을 민주평화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지요. 자기의 친명들도 다 포함시켜 갖고요. 바로 이 장모 씨가요. 민주평화광장 산하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또 하나 이재명 캠프의 외곽조직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는 겁니다. 집행위원장을 2번씩이나 맡았네. 2가지나 맡았네. 2가지나 맡았다는 건 뭐죠? 바로 이재명과 가까웠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자가 말이지요. 참 전력이 기가 막힙니다. 민노총 간부 출신이에요. 민노총 간부 출신인데 이자는 그 다음부터 민노총을 떠난 다음부터 참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이 주로 사기치는 일들이었어요.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또는 뭐 이 회사를 막 인수한다든지 돈도 없이 인수한다든지 또 뭐 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비리를 왜 여기 와서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라임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본질은 뭘까요? 자, 라임 사태의 본질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펀드와 관련돼서 마치 이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가장 뛰어난 어떤 무슨 기법이 있냐 선전을 해대면서 그래서 커간 사기범들이 횡행했다는 사건입니다. 이 자칭 좌파 진보 정부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DJ는 벤처기업 운운하면서 닷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테헤란노를 완전히 IT 기업들이 쭉 질비하게 하면서 운동권들이 대거 IT 기업을 만듭니다. 왜? 눈먼 돈을 빼내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마련한 벤처기업 알았어요 펑펑 IT 기업 알았어요 펑펑 이거 빨리 이 눈먼 돈을 차지해야 되겠다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운동권들이 바로 테헤란로에 진출을 하게 만들지요. 자, 노무현은 어떻게 하죠? 노무현도 당시에 바다 이야기, 누가 보더라도 조폭이 연루된 그런 사행 오락 게임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아시죠? 전국이 파란 벽에 물고기가 넘실대는 저는 그게 낚시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 물고기들이 넘실대는 벽 안에 들어가 보면 시꺼먼 연기, 시꺼멓고요. 거기에 담배 뻑뻑 펴갖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요. 거기에 게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돈 내고 돈 먹기는 아닙니다. 그 돈을 상품권으로 바꿔서 유통을 하는 겁니다.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면 이게 도박인 게 너무 드러나니까 무슨 상품권 운운하면서 그것을 마치 대단히 무슨 첨단 기술이 도입된 양 포장을 해갖고 바다 이야기를 횡행하게 만듭니다. 김성태라는 자도 바로 오락 게임장을 서울에서 수십 개를 갖고 있던, 그러니까 목포의 나이트파, 전주 나이트파인가요? 전주 나이트파에 있던 그런 조폭이 올라와서 그 사행 산업을 하면서 이화영 등 그런 사이비 그런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정치와 연결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바로 노무현은 바다 이야기로 상징되고 문재인은 펀드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죠.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라임 펀드는 아직도 1조 6천억 원 가까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증발된 거예요. 라임을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숨기려고 한지 아십니까? 유시민이 한동훈에게 지금 500만 원,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을 지금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게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라임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라임과 관련돼서 유시민이 라임 그 회사에 무슨 이 설명회 갖고 막 설명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니 라임과 연결됐다라고 하니까 나는 라임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단지 강연만 했을 뿐이다. 내가 원래 지식인이니까 지식인이 강연비 받고 강연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강변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 계좌를 들여다봤다. 내 무슨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게 뭐냐면 라인과 관련된 것이 없느냐. 검찰이 라인과 관련된 것을 나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도리어 설레발을 하면서 그것을 되치기 미리 더 공격을 해서 이 이슈를 돌리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 한동훈 계좌 의혹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시민만이 아닙니다. 이낙연 등도 관련된 가장 가까웠던 보좌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요. 바로 라임 오튼스 등 펀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루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한둘이 아닙니다. 기동민 무슨 옷을 받았다는 등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옷 받은 정도일까요? 바로 그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장학재단, 즉 이재명의 캠프에 있었던 집행위원장이자 그 다음에 무슨 민주평화광장, 즉 이재명 조직의 무슨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모라는 자가 바로 라임 펀드 1조 6천억 원에 사라진 300억.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 중에 조금이지만 빙산이지만 그 300억 원에 연루돼서 실제로 자신한테 지금 또 자신이 빼돌린 돈이 약 한 30억 가까이 됐다라는 월간조선의 추적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라임의 핵심은 사라진 돈 1조 6천억 원이고 그 사라진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정치 자금으로 갔을까? 또는 이재명한테 갔을까? 또는 문재인한테 갔을까? 또는 민주당의 그 누군가에게로 갔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돈이 갑자기 증발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이 라임과 관련된 돈은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캄보디아로 건너가기도 하고 코인으로 세탁을 했다는 등 별의별 어떤 루트가 다 있습니다만 지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밝혀진 것은 그나마 이 장모 씨가 계속 범죄 행각을 계속 벌입니다. 최근에 3월 달에도 이자가 내가 민노총 위원장이요 하면서 사칭하고 다녀갖고 사기를 쳐서 지금 선고를 받았던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장모 씨는 요주의 인물로 지금 계속 사건마다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횡령 때문에 또다시 기사화됨으로써 지금 이재명과 연관성 그리고 라인과의 연관성이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이 라인과 관련된 금감원이 갖고 있었던 자료를요 아예 숨겨버립니다. 남부지검 바로 남부지검 창고에 처박았죠. 추미애가요 증권 합수단 우리나라의 금융수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합수단을 해체시켜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라임이다 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라임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자 이 금융범죄에 완전히 이 클래스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합수단 남부지검 산하 여기도 합수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시 들어서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것을 다시 부활시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임의 1조 6천억 원의 행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장모 씨가 또다시 부상한 겁니다. 이재명 지지모임 인사 장학재단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이지요. 이 제목의 이 기사는 단순히 장학재단의 돈 50억을 횡령했다, 빼돌렸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라임의 1조 6천억 원 중에 300억에 30억 어디로 갔을까?
그것이 추적이 되면 나머지 1조 6천억 원가량의 돈도 추적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얼만큼 해쳐 잡수셨는지 라인과 관련해서 그것도 드러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과의 연관성 역시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28일 라임 주범 자금 25억 민주당 관련 인사에 흘러갔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이 당시에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기사도 역시 이 장모 씨를 초점으로 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장모 씨와 관련된 기사는 사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월간조선, 주간조선, 또 조선일보가 이 장모 씨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추적을 하면서 나머지 라임과 관련된 문제 도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번 돈을 그대로 빼돌린 이 가슴 아픈 그 상처도 치유해야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1번 지났습니다. 오늘의 이슈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이슈 2번은 민주당 전대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민주당 전대. 시청자 여러분들은 민주당 전대 뭐 볼 거 있다고 네가 지금 이렇게 갖고 왔느냐? 이성근이 왜 갖고 왔지? 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전대는 거의 북한 노동당의 옹립식이죠. 뭐 주석 옹립식 뭐 이런 걸까요? 그야말로 김씨 3대 그런 세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무슨 뭐 회의를 하면 무조건 이 당원증 딱 들고 찬성 다 100% 찬성 뭐 이런 결과가 늘 나오죠. 그러니까 100% 찬성 바로 이재명 대관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관식보다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최고위원 선거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한 10명 정도가 지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10명을 그룹핑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기동대에서 지도부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친명 최고위 경쟁 가열, 기동대에서 지도부로 이런 내용인데요. 제목인데요. 기동대라는 건 저는 이제 이 더민주혁신회 이 얘기인데 이 더민주혁신회의를 기동대라고 안 부르고 친위대라고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홍위병들이지요. 이 홍위병들이 가장 강성 발언들을 해대고 이 보위부,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감시를 하면서 누가 수박이냐, 수박이랑 좌표를 딱 찍고 개딸들이 완전히 거기에 그냥 뭐 난리를 치는 그 좌표 찍은 대로 그렇게 만드는 바로 보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지금 31명의 의원들을 배출을 했는데요. 이 31명의 의원들 중에 그냥 보위만 할 줄 알았더니 당 지도부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명 가까이 나온 사람들 중에 강선우, 민형배, 이성윤 이 자들이 바로 혁신회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위대가 아예 지도부, 나치 지도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뭐 친위대니까 친위대도 다 구성하겠지 했는데 여기에 도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이런 자들이지요. 여기에 김지호, 정봉주까지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누구들이죠?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이재명이가 민주당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전향을 하지요. 이재명 계파로. 그러니까 신명들이지요. 전현희도 사실 문재인에게 굉장히 가까운 척했고요. 김민석은 원래 정몽준한테 가서 김민세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낙인이 찍혔죠. 철새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요. 그런데 이자가 어느 날 순간 이재명 하면서 묻지마 이재명 신자가 됩니다. 전현희 역시 물론 김어준한테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절은 이재명에게 했겠죠. 왜? 공천을 참 하사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준호는 아시죠? 한준호는 원래 친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신명이 됐죠. 신명. 이 그룹은 앞서 얘기했던 혁신회의와 다른 그룹입니다. 제가 보기에 신명대 기동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권력 다툼, 보위부 대 안전부의 권력 다툼이나 똑같습니다. 보위부와 안전부는 사실상 국가안전보위부라는 이름으로 한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조직이 분화되면서 하나는 보위부 하나는 안전부로 나뉘게 됐는데 그러니까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권력 다툼을 벌이지요. 둘이 하는 짓은 사실상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인민들의 사상을 통제 관리하는 이 일들을 하지요. 지금 혁신회의나 지금 신명이라는 자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누가 지금 수박이냐? 누가 딴 생각을 하느냐라는 걸 감시 통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북한의 권력 다툼, 보위부와 안전부의 싸움처럼 더민주 혁신회의와 신명들의 싸움으로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시도당 위원장의 경쟁 역시 비슷한 양상입니다.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후보로 보니까 친명계 문정복, 민병덕, 강득구, 김승원이 4파전을 예고했는데 여기서 강득구가 대표적인 더민주 혁신회의 출신이고요. 광주시당 위원장 자리에는 강 의원과 양부남이 싸우지만 강 의원 누군지 아시죠? 강 의원 바로 황총련 의장 출신이고요. 한총련 의장 옥립식 때 젊은 청년을 프락질하고 몰아서 고문을 통해서 죽인 사건. 그 사건에 사실상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를 옥립하려는 그런 의식이 한양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사실 폭행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죽음을 다른 이슈로 마치 덮으려고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직접 했습니다. 이 사람은 5년형을 받는데 사실 이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되진 않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집시법으로만 5년형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책임, 윤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자 경기도 산하 기관에 있다가 거기서 사퇴를 하고 또 이번에 총선에 지금 도전장을 내려다가 그 사실이 또 밝혀지면서 사실 도전을 철회하고 근데 이자는 또 하나의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에도 연루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 성추행 사건도 사실상 이 사람이 공직에 계속 못 나간 이유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버젓이 광주 시당 위원장의 명함을 들이민 겁니다. 원래 시당 위원장은 현직이 대부분 하지요. 그런데 이 자는 지금까지 정치 일선에 서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도 한번 안 돼본 자가 시당 위원장이 되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광주 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재명을 등에 업고 한 청년 출신들이 득세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바로 양부남입니다. 양부남은 현직 의원이고 또 검사 출신이고 아시다시피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지요. 여기 역시 광주시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바로 보위부와 안전부, 보위부의 강위원과 안전부의 양부남이 지금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들이 지금 경쟁을 하는 가장 큰 방법이 찬양이죠. 찬양. 이재명을 누가 더 찬양할 것인가? 이재명을 누가 더 감동스럽게 찬양할 것인가? 뭐 이런 것으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지요. 뭐 강선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김병주, 뭐 김지호, 뭐 전부 다 참 기가 막힌 그런 그 출마의 변을 놓고 있지요. 기억하시지요? 뭐 다 나왔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그것을 다시 찾아서 말씀드리기가 낯부끄러울 정도로 명비어천가를 지금 휘날리고 있지요. 이 명비어천가가 얼마나 최악인지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꿋꿋하게 명비어천가를 계속할 겁니다. 왜? 이번에 당원들이 지금 아마도 투표에서 이 포션이 50%로 바꿨을걸요. 그러니까 개딸들에게 지금 지지를 받으려면 당연히 누가 더 찬양을 할 것인가, 그 개딸들의 마음을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가 관건이겠지요. 그래서 더욱 참 낯부끄러운 그런 그 경쟁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대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참 많지요. 4개나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대북 송금 재판. 그런데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번에 9월에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재판 원래는요.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로 끝나야 합니다. 1심이 6개월 내로 끝나고 해서 2심, 대법원까지 거의 1년 이내로 다 끝나야 되지요. 하지만 완전히 정말 최악의 그런 그 재판 지연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판사들 참 별짓을 다 했죠. 뭉개다가 사퇴도 하고, 아니, 사표를 쓰면 어쩌란 말입니까? 재판 한 번 열지 않고. 그 다음, 그런데 이제 마침내, 1심 판결이 10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9월에 결심 공판을 하면요. 9월에 결심 공판이라는 건 바로 구형을 뜻하는 것이고요. 8월 달에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피고 측을 신문하는 것으로 모든 그런 재판 기일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 달에 전대가 열리고 연임을 하는 즉시 재판정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 달에 결심 공판을 받고 그 다음 달에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구속이 될 것이냐?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관련된 형량에 따라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만약에 그러니까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5년 동안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물론 1심입니다. 대법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핫하고 가장 뜨거웠던 그런 이 지난 재판들 중에 제일 먼저 어쨌든 종결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최고위원들이 왜 이렇게 경쟁을 하느냐, 또는 최고위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최고위원들을 전부 다 개딸 신명과 보위부 안전부가 이렇게 싸우게 만들었을까? 바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들어갈 것이라고, 사실 지은 죄는 자기가 다 알잖아요. 얼마나 최악의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모른다면 그건 거의 뭔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무슨 패스, 이렇게 얘기하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런 패스가 아니라면 자신도 분명히 자신의 범죄로 인한 그런 재판의 이 결과가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알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가장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자신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을 그런 지도부가 계속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 승계를 하려면 지도부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을 완전히 찐명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완전히 아웃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자는 자신의 부인을 계양을의 대의원으로 만들었지요. 역대 어떤 야당 대표가 자신의 부인을 무슨 권리당원이니, 권리당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대의원이니 이런 자리에 가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사실 그 기괴한 게 아니라 자신의 뜻,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면 않아야 되고, 만에 하나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을 끝까지 보호하고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명학살을 만든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불안해서 정청래 같은 자가 언제 또 이 당을 어떻게 할지 또 모르니까 자기 부인을 대의원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대신할 상징으로 만든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말 속에 이재명의 감옥 가더라도 대통령 내가 꼭 만들 거다라는 의미로 이재명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 경쟁을 이제 하겠죠. 개딸들은 그야말로 누가 더 이재명 아바타일까? 그것으로서 최고위원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슈 2까지 해봤고요. 오늘의 이슈 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개딸에 휘둘리는 개딸아빠, 이재명도 고통스러운 문자폭탄. 자, 이재명이 개딸한테 정말 힘들다 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게 뭔 일입니까? 번호 바꿔야 할 판입니다. 자,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화 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수십 년 써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저도 기가 막힙니다. 왜? 아니, 이재명이라는 자는 그 문자 폭탄을 남한테 그렇게 개딸들이 하는데도 사실상 뒷전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더니 자기한테 문자가 오니까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공감 능력 차원이 아니고 남을 공격할 때 이것을 무기화 했다는 것인데, 이제 부메랑이 된 것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전화를 걸어대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라, 뭐 정치 효능감을 위해서 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2023년 3월 27일에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통제조차 벗어난 개딸, 요즘 나도 항의 전화 받아.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3월달 기사인데, 저는 이 기사를 그냥, 지가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재명이 강성 지지층의 과격한 행동을 거듭 제지했지만 전혀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은 민주평화국민연대 간담회에서 요즘 나에게도 항의 전화가 온다. 원래 이재명은 사이다였는데 이젠 변했다며 손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 어떻게 느꼈냐면 아이고 저 수박 깨기 운운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대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나도 받아요. 나도. 그거 그냥 양념이니까 그냥 버티세요. 이런 뜻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봤더니 특히나 이렇게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이재명 이 기사를 봤더니 이게 진짜였구나. 3월달에 이재명이 한 말은 진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개딸들이 뭐 이재명한테 그래? 이재명한테 그랬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추미애를 떨어뜨린 건 말씀입니다. 추미애를 떨어뜨린 이 의원들의 그 국회의장 투표 이후에 개딸들이 2만 명이나 나왔다라고 이재명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아이고 그냥 이재명이 하는 말이겠거니 2만 명이나 뭐 나갔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지금 돌아보면 2만 명 나간 거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의 개딸인 줄만 알았더니 이재명의 개딸들을 실제로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금 개딸들은 추미애가 정말 칼을 휘둘러서 보복하는 것을 꼭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를 밀었던 것. 추미애가 진짜 망나니 칼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싶은 것. 정치 효능감이라는 말로 계속 포장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됐던 것에 대한 울분을 그렇게 응징하면서 풀어버리고자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이재명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있어야지 너희들이 왜 이래 라고 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저는 가능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을 한번 보시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자코뱅당이라고 표현되는 로베스피에르가 이끌었던 그 혁명 전이되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시민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저 무도한 국왕의 머리를 잘라야 된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머리를 잘라라 해서 국왕 부부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의 머리가 둥탱벙하고 잘라집니다. 자,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 단두대에 목을 자르게 만듭니다. 시민들을 선전선동해서요. 자, 시민들의 분노를 만들고 증오심을 불타게 만들어서 자신이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민들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는 목을 잘리게 됩니다. 단두대에서요. 이건 바로 이 부추기면서 이 시민이라는 자들, 이 군중이라는 자들이 피해 점점 중독돼 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뜻을 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로베스피에르지만 결국에는 그 역시 그들에 의해서 사실 단두대에 이슬이 돼 버리지요. 이재명도 사실은 개딸 하지만 개딸들을 도리어 증오감을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기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증오감과 분노가 이제는 만연돼서 이들은 또 다른 사냥감이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위원장도 정청래를 해라 시켜라 법사위원장에 가려고 했던 박주민은 개딸이다 아니 수박이다 하고 좌표 찍으면서 그들을 다 주저앉히고 정청래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왜? 정청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막 이름이 뭐예요?
개정하세요, 반성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통쾌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죠? 이런 그런 이 보복을 자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피해 굶주린 이런 자들, 이런 개딸들에게 아마 이재명도 휘둘리게 있는 게 아닌가. 3월 달부터 이미 너는 왜 사이다가 안 되니? 칼춤을 춰 이재명! 하고 전화를 3월부터 걸었다는 것인데요. 지금도 역시 번호 바꿔야 할 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맨날 전화 걸어서 아니 대표님 왜 이거 안 하세요? 더 세게 나가세요. 더 강하게 나가세요. 라고 시달리고 있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저도 그저 이 사람 그저 이슈를 돌리려고 하는 소린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점점 로베스피에르처럼 돼가고 있다. 이 개딸들에 의해서 사실상 마리오네트라고 하지요.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재명이 만약 감옥 가게 되면 개딸들이 어떻게 될까요? 감옥 앞에 가갖고 또 줄을 서서 통곡을 할까요? 또 영치금 보내준다고 돈을 모을까요? 참 버카로 일제 샴푸를 사고 과일을 사고 샌드위치를 사고 소고기를 처먹은 이 부부에게 돈이 이 변호사비를 대납하자, 변호사비를 모아주자고 책을 사주는 그런 집단입니다. 보위부와 안전부가 이재명을 더 지키고자라는 명목으로 싸우고 있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재명까지 흔들어대는 개딸들의 광기, 이 두 가지 꼭지를 이어봤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제가 많은 그런 답글을 읽어드리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개딸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건강하세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오늘은. 아이고, 강화님 감사합니다. 나미님, A4 용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인 줄 몰랐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와 조스카님, 자코뱅파 수장으로 올라간 허수아비 마리오네트 말씀에, 화가, 루이 다비드 5월에 살았으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와서, 또 이렇게 격려 말씀 또 이렇게 해 주시네요. 그렇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이제 곧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우리 민주당의 아버지를 위해서 개딸들이 뭘 또 선물할지 궁금해지는 7월 1일입니다. 냉장고님, 구속이 답입니다. 그렇죠. 사법부가 살아있으면 법정 구속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딸 멍텅구리 에휴라고 해주셨고요. 제가 안 보이니까 지금 갑자기 PD님이 글자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키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항수님,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아투 애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7월 1일 여러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물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에어컨 온도를 너무 많이 높이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더운 날에 냉면을 먹고 추운 날에 냉면을 먹고 더운 날에 뜨거운 국물을 마셨던 건 외부 온도와 그리고 내장의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 몸의 기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몸의 기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견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깥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 너무 안의 온도를 차갑게 하면 이 몸의 어떤 밸런스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내 온도를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몸의 건강에 더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잘 우리 7월 달과 8월 달을 한번 버텨보자고요. 자, 2024년 7월 1일에 들려드렸던 이종래 HQ 여기서 막을 내릴까 합니다. 저는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이어지고요. 수요일 날은 주필의 소리 이어지는 거 아시지요? 저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